네, 간담회 시작 전에 배우분들과 박기홍 감독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타겟의 연출을 맡은 박기권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타겟에서 장수연 역할을 맡은 신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타겟에서 주초로 형사 역을 맡은 조성균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겟에서 달자를 연기한 이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객석에 계신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박기공 감독님, 신혜선 배우님, 이주영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박기공 감독님은 워낙 이제 그 영화에 좀 현실에 있을 법한 일을 잘 다 무섭게 너무 담아내신 것 같은데 좀 조사를 얼마만큼 하셨고 영화에 좀 어떤 걸 녹여내고 싶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혜선 배우님의 첫 스릴러인데 왜 캐스팅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좀 스릴러 퀸 도전에 있어서 이런 면에서 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혜선 배우님이 이제 스릴러에 처음 도전하셨잖아요. 좀 힘들었던 점은 없으셨는지랑 스스로 잘했다 좀 성취감을 느낀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 신혜선 이주영 배우님께 공통 질문 드릴게요. 좀 현실 친구 케미가 잘 산 것 같아가지고 좀 호흡을 맞추신 소감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먼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픽션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2020년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한 1, 2주 간격으로 JTBC 뉴스르포에서 공통적으로 공교롭게 그놈이 중고거래의 그놈을 다룬 뉴스하고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중고거래가 그냥 뭐 동네끼리 뭐 이웃끼리 주고받는 훈훈한 그런 이제 뭐 거래, 나눔 뭐 이런 걸로만 이제 대충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 내용에 나오는 그놈은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고 그 자신에게 반항 혹은 뭐 저항하는 일부 그 중고거래 사이트 유저들이 있으면 끝까지 그 사람을 괴롭혀서 거의 정신병 혹은 뭐 자살 시도까지 하게 만드는 악랄한 실제 범인이 있었고 그 놈을 뉴스 프로그램하고 루포 프로그램에서 그놈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놈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뉴스 당시까지도 그놈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처음 저희 시나리오 발단의 시작이었고 참 희한한 일인데 그 프로그램을 제가 다른 작품을 준비하던 제작사 피어나의 대표님도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제 서로 시나리오에 대한 회의를 하고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철저히 현실에 기반했던 시나리오고 저희가 영화를 촬영하던 중에 필리핀에서 그놈은 검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도 와해가 됐지만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그놈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실제 피해 사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경찰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픽션으로 엮으면서 이 시나리오가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영화의 목표 자체도 철저하게 현실감이 느껴지는 영화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시나리오도 개개인의 감정보다는 관계, 좀 드라이하지만 관계로 풀어야 되겠다는 게 과정의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제 혜선 씨 캐스팅 얘기가 맞죠? 감독님 마이크 조금만 더 가까이 부탁드릴게요. 네, 그 혜선 씨 캐스팅 얘기가 맞으시죠? 시나리오를 이제 제작사 대표님하고 투자사 대표님, 그다음에 투자팀장 이렇게들 이제 회람하시고 의견들을 내셨는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름을 적어내서 저희가 그날 좀 재밌게 회의를 했는데 4명 다 신혜선 씨를 적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스스로를 놀랐는데 아마 이런 역할을 하기에 연기력을 갖춘 배우, 그리고 현실감을 살릴 수 있는 배우, 극중의 수연이라는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인물이 지금 무너져 가다가 후반부의 마지막 용기와 힘을 내보는 이런 과정을 연기할 수 있는 배우는 신혜선 씨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신혜선 씨 답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감사드립니다. 저는 스릴러 처음 해봤는데요. 어려웠던 점을 여쭤보셨었죠. 사실은 이게 이제 초반에 시작하기를 이제 정말 점점 옥죄어 오잖아요. 뭐 문자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뭐 조금씩 내 일상에 조금씩 더 스며드는 괴롭힘을 이제 하는데 우리 그놈이 그게 제가 이제 촬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그 간극이라고 해야 되나? 얼마만큼 무섭고 얼마만큼 피만 흘릴 것인지에 대한 단계성이 좀 저도 겪어본 일이 아닌지라,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정말 직접 자기가 겪는 것과 뭐 매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보는 것과 좀 느껴지는 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문자로 괴롭힘을 받는 다 그런 거는 뭐 내가 겪은 일이 아니라 매체로만 봤을 때는 아이고 힘들겠네 이 정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 영화를 찍기 전에는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걸 찍을 때는 그냥 정말 작은 트러블,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문자만 와도 너무 무섭겠다라는 게 확 더 공감이 됐었어가지고요. 그런 걸 조금 더 잘,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가, 나의 일상이 조금씩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침해를 당한다는 것이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공포스럽고 불편한 것인지를 좀 잘 느껴질 수 있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질문이만.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주영 씨하고의 케미에 대한 질문. 네네, 게임이 너무 좋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저는 99점을 얘기했는데 언니는 90점을 얘기해가지고 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언니가 너무 귀엽고 너무 괜찮으세요? 너무 귀엽고 또 이제 약간 틱틱대면서 잘 챙겨주는 언니 동생의 관계였었는데 그걸 언니가 너무 잘 살려주시고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케미는 뭐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주영 배우님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좀 현실에서 좀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좀 편하고 서로 어느 정도는 좀 막대하기도 하는 그런 친구의 케미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는 어떠셨을지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저는 이제 좀 영화를 볼 때 친구가 나올 때 약간 저거 좀 너무 친구끼리인데 가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 몰입이 깨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조금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저 케미 관련한 질문 나와서 김성균 씨랑 신혜선 씨한테 같이 여쭤볼게요. 지금 두 분의 호흡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범죄 신고를 시작으로 연이어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함께 추적하는 관계의 변화를 담아내 주셨는데 두 배우분들의 호흡은 어땠는지 함께 작업하신 소감도 같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호흡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선배님 처음 뵀을 때부터 저는 이제 뭐 워낙 선배님이야 성격이야 너무 좋은 걸로 유명하시니까 근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아우라가 약간 카리스마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조금 무서운 선배님이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사실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 뵀을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갔었는데 너무 옆집 오빠 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편하게 했고 현장에서도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주영사가 이제 수연이랑 같이 이제 관계가 진전된다고 하니까 멜로 같은데 같이 이제 붙고 떨어지고 하면서 조금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도 너무 제가 같이 연기하면서도 그게 너무 느껴져가지고요. 그래서 선배님한테도 의지를 많이 했지만 그것처럼 주영사한테도 많이 의지가 됐던 게 선배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신혜선 씨가 굉장히 이 신혜선이라는 배우한테 완전 반했고, 신혜선 씨가 연기한 캐릭터에 또 반했어요. 그래서 주영사가 이제 그 우리 캐릭터 이름이 뭐지? 신혜선 씨 수연이라는 캐릭터를 이제 도와서 범인을 잡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이게 내가 어떤 그 계기가 있잖아요. 우리 영화에서 어떤 그 결정적인 계기로 내가 쑥 들어가야지,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거 주영사가 그 수연한테 사랑을 느껴서 이렇게 도와줘,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할 정도로 신혜선 씨와 그 수연이라는 캐릭터한테 정말 좋았어요, 촬영하면서. 그리고 저기 신혜선 씨가 워낙 성격도 털털하시고 굉장히 현장에서 분위기 메이커예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촬영을 했습니다. 네. 네, 현장에서 너무 좋은 분위기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영화 되게 몰입하면서 볼 수 있었는데, 혼자 사는 여성이 아무래도 주 피해자다 보니까 더 현실적인 공포로 느껴진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난 일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눈에 들어왔던 게, 나중에 그 지하철에서 주인공이 서 있는 그 뒤에 있는 광고판이 여성 안심 택배 서비스더라고요. 이게 혹시 좀 일부러,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자들이 이런 이제 일상에서 공포나 불안을 느끼는 게 많다라는 거를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넣으신 선택이신지, 이런 식으로 좀 현실 반영하는 그런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부여한 설정이나 뭐 이렇게 신경 쓰신 디테일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 요새는 관객분들이 더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하게 보시는데, 왜 자꾸 주인공이 여기를 떠나서 뭐 모텔이라도 가 있지 왜 자꾸 집에 있느냐, 이거를 분명히 관객분들이 답답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집에 있었어요?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여성 안심 택배는 저희 미술팀이 낸 아이디어인데, 저희 영화 첫 장면은 피해자가 여자가 아닌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피해자 2명, 이제 신혜선 씨하고 금세록 씨가 등장을 하는데, 이 이야기는 비단 여성 피해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실제 사례에서도 50대 남자, 20대 남자들 여러 명이 이제 성별을 가리지 않고 당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주인공이 수연이고 여성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살리자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나오는 부분에. 그래서 어떤 대사나 관계성 이런 걸로 인위적이거나 자기적으로 살리는 것보다 미술적 장치나 세트, 그리고 그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섬세함 이런 것들로 좀 부각을 시켜보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녹여보자라는 의도에서 그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연이 왜 이사를 가지 않느냐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영화를 보고 관찰자적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뭐 이사를 가거나 어디 거처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초반부에. 저도 그 이야기를 보면서 답답했고, 그 증언을 받았던 이제 경찰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느냐에 대한 답답함이 삼자는 있는데, 당사자들은 거기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못한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뭐 해볼 때까지 해보자 이런 감정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려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먼저 영화 결말이 사이다인 느낌보다는 굉장히 처절한 좀 엔딩이었다고 생각이 됐어요. 혈투가 있었고 주인공들이 너무 많이 다쳤다는 느낌? 이게 보는 입장에서 되게 쫄깃하고 현실적이었는데 통쾌함 대신 이런 쫄깃함을 택하신 이유가 그렇게 있으실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김성균 배우님께는 액션을 소화하셨는데 몸을 던져서 하시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액션이라기보다 역시 좀 현실적인 느낌이 되게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액션을 준비하셨는지 또 뭐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조금 뭐 부상 당하신 건 있으신지 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먼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희 영화에 나오는 액션 장면은 사실 어떤 목표를 향해 가거나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액션이 아니고 혜선이 씨가 이제 한 수연이라는 캐릭터, 성균 씨가 한 주초로라는 캐릭터 모두 생존을 해야 되는 본능에 가까운 액션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기교라든가 화려함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살아남기 위해 상대방을 제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들을 좀 묘사하는 방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독님 결말에 대한 아까 질문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뭐 통쾌함이나 사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 처절함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한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합을 맞춘다라든가 이런 것의 촬영의 시간보다 그 컷들을 찍을 때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성균 씨하고 많이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주초로의 감정은 어떨까, 표정은 어떨까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촬영장에서 성균 씨하고 나눴던 대화 같습니다. 이어서 김성균 씨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 엔딩 씬 찍을 때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뭐 어떤 짜여진 합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또 수연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놈을 미치도록 그놈을 잡기 위해서 어떤 처절한 그런 액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불필요한 어떤 뭐 합의 뭐 이렇게 자잘한 합이 없었던 것 같고 그냥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 이제 그런 엔딩 때 그를 잡았던 그 액션인데 그때는 진짜 짐승 한 마리 잡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진짜 야생 동물 한 마리 잡는 뭐 그런 심정이었고 그 액션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우리 감독님이 진짜 그 스태프들이랑 콘티랑 어떤 그 사전 준비를 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장 갈 때 마음의 준비를 엄청 하고 갔거든요. 보통 제가 기억했던 이전에 촬영에서 액션씬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고생했던 기억들이 많아서 촬영장 가면서 아이고 오늘 죽었다 이거 다 언제 찍나 이러고 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착착착착착 그렇게 저 배우로서는 그 이전에 그 고생스러웠던 촬영에 비해서 굉장히 덜 저는 고생을 했는데 결과물이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인 감독님이시다. 경제적인 경제팀이다. 우리 팀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 느낀점은 그런 거였습니다. 촬영장에서. 예. 데뷔 10년 차신데 스릴러는 또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스릴러 이때까지 좀 아껴두신 건지 아니면 좀 이번 작품에서 어떤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끌려서 선택을 하시게 된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 연기하신 수연 캐릭터가 중도거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을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스릴러를 아껴뒀던 건 아니고요. 그냥 어쩌다 보니 네, 이번에 스릴러라는 장르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었어서 저 너무 좋았고요.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정말 그 스릴러라는 장르를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던 차에 정말 제안을 주셔서 너무 딱 타이밍도 잘 맞고 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보면 영화 아까 질문해 주셨지만 그게 마지막 부분이 막 사이다라거나 아니면 막 권선징악에 막 시원하게 막 권선징악을 막 보여주고 이런 부분이 없어서 뭔가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더 들어서 저는 시나리오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연이도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게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은 많지 않지만 제가 맡았던 역할 중에서는 가장 평범한 가장 내 주변에서 가장 많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감독님? 그러니까 가장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뭐 어떤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가장 무색에 가까운 캐릭터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저한테는 좀 매력 있게 다가왔었고, 그래서 가장 고민이 됐었던 지점은 이 친구가 이런 일이 막 진행이 되면 될수록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럴 것인가가 저한테 되게 고민이 됐어서 그런 지점도 이제 연기를 하면서 좀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캐릭터에 대한 말씀 주셔가지고 김성윤 씨랑 같이 이주영 씨에게도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수연의 주변 인물인 주영사하고 달자 모두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현실적인 캐릭터입니다. 두 배우분들도 이 캐릭터의 리얼리티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각각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특별히 준비한 거는 특별하지 않게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으니까 뭐 형사로서 형사는 이럴 것이다, 뭐 저럴 것이다 이렇게 뭐 특별한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사의 어떤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대본의 흐름대로 사건의 처음에는 좀 시큰둥하게 기존의 여타 다른 사건들처럼 접근을 했다가 그냥 나에게 오는 자극들만 신경을 쓰자. 이게 형사라는 직업보다는 내 자극 그리고 이 또 그 피해자의 어떤 그 사건의 심각한 정도를 그냥 바라보는 약간 관객의 입장이랑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더 괜찮겠다 싶어서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굉장히 특별하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이주영 씨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좀 그냥 주변에서 좀 고개 돌리면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그냥 사람을 연기를 하고 싶었고, 약간은 가끔 주책 맞기도 하고 또 가끔은 또 따뜻해 보이기도 하고 또 가끔 되게 차가워 보이기도 하고 이기적이어 보이기도 한데 또 가끔 생각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그냥 주변에서 볼 법한 친구 그런 역할을 연기를 하려고 했었고, 네, 저도 사실 이런 게 처음이어서 이렇게 평범한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평범한데 또 달자 같은 이런 친구는 또 처음이어서 저도 좀 재미있게 도전적인 이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아까 그 남성 피해자도 있다고 하셨는데 왜 지금의 그 여성 주인공을 택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그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집을 짓는 과정이 굉장히 공들여서 그려지는데 이러한 선택을 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극 중에 좀 답답한 부분이 이렇게 경찰이 선뜻 나서서 조사하기 힘든 어떤 정황들을 많이 그리셨잖아요. 그래서
실제 영화를 위해서 조사하시면서 왜 이렇게 이제 범인들도 안 잡히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이렇게 대처를 받지 못하는지 이제 느끼신 바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다른 전원께 좀 이렇게 가벼운 질문 드리는 거는 워낙 중고거래 많이 하니까 이런 영화도 나온 건데 혹시 본인이 좀 기억에 남는 중고거래 경험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 중에 저희 이제 수연이 주인공이 된 이 이야기는 제가 접했던 사례 중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초반에 그 범인의 의도대로 뭐 포기를 하거나 뭐 소액이기 때문에 손실을 보거나 혹은 약간의 협박에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저항을 했던 실제 사례의 주인공이 여성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분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남성, 여성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그냥 뭐 좀 강자라고 얘기하는 덩치가 있고 남자고 뭔가 좀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이 범인에게 가장 용감하게 저항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저는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 수연의 캐릭터를 설정하는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영화 엔딩을 먼저 정해놓고 시나리오를 썼는데 이 엔딩에 걸맞는 직업, 그 다음에 성격, 뭐 이 사람의 취미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역추적하다 보니까 이제 인테리어 팀장으로 이제 규결이 됐던 것 같고 다시 이제 시나리오를 손보는 과정에서 엔딩의 장면을 그러면 수연의 홈그라운드였던 그 초반의 공사 현장으로 가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배우분들이 중고거래 경험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조카랑 같이 살거든요. 네, 저희 조카가 7살이다 보니까 이제 아기들 용품은 많이 필요하잖아요. 금방금방 자라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죄송해요. 애엄마도 아닌데 자꾸 조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뭐 이게 아저씨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실 특별한 경험은 없어요. 중고거래로 어떤 뭐 특별한 일이 있거나 어떤 에피소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 애기들이 이제 이 동네 같은 지역에서 이제 막 중고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애기들끼리 이게 아나바다처럼 이제 이걸 사면 이제 이 언니가 크면은 이 동네 또 다른 동생한테 또 넘어가고 또 거기선 또 다른 뭐 책이 넘어오고 이렇게 다 같이 막 이렇게 돌려 쓰는 같이 나눠 쓰는 그런 게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겪은 일 중에 특별한 일은 없지만 그냥 중고거래 하면 저는 그 애기들이 너무 귀여워서 그게 자꾸 생각이 나네요. 네. 이게 중고거래 사이트를 보면 이런 그 있더라. 동네마다 물품들이 다 다르대요. 어떤 동네는 뭐 주얼리, 보석, 명품 백 이런 거 나오는 동네가 있는데 제가 사는 동네는 단독 주택 단지예요. 우리 동네는 주로 뭐가 올라오냐면 컨테이너, 땔감, 장작, 임야, 땅 뭐 이런 게 올라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겨울에 되면은 좀 장작이 많이 필요해요. 제가 캠핑도 좋아하고 그래서 작년 겨울에 땔감을 한 1루베 정도, 이게 단위가 있고 1루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굉장히 싸게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한 망 이렇게 그 양파망 있잖아요. 이렇게 한 망에 10,000원 이렇게 되는데 그 파지 땔감이라고 또 올라와요. 우리 동네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재단되어 있는 땔감 예쁜 거 말고 그런 거 재단하고 남은 짜투리인데 어차피 뭐 참나무 똑같아요 태우면은. 그래서 그거를 작년 겨울에 한 차
아주 거의 한 절반 가격으로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이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주영 씨. 저도 사실 중고 거래를 조금 안 한 지가 좀 돼가지고 기억이 지금 더듬더듬 올라가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제 동거하던 커플이 헤어질 때 이제 남자가 여자 물건을 이제 막 판 거예요. 공동 소유나 뭐 이런 거. 네. 근데 이분이 밖에 이제 거기서 같이 안 지내다가 어느 날 당근을 지금 거기 사이트를 봤는데 자기 물건이 막 올라온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정말 여기서처럼 똑같이 계속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신고하는 거 절차 이런 것도 너무나 까다롭고, 또 동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또 더 까다롭고 막 이런 걸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서 제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모르고 아니면 한 10년 전에 이런 거 봤으면, 영화를 봤으면 이거 너무 거짓말 같은데? 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요즘에 또 너무 흉흉한 일들도 많고 또 주변에서도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하니까 너무 소름 끼치고 좀 너무 현실적이라서 저도 영화를 너무 무섭게 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배우 아까 그 기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하나 못 드렸던 것 같아서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 주영사를 위시로 한 경찰들이 이 사건 초반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못하는 이제 상황을 묘사한 부분은 참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부분 온라인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추적이 일단 쉽지 않은 데다가 목적성을 가진 범인들은 VPN이라는 통신 도구를 사용해서 여러 나라의 서버를 거쳐서 다시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이제 거래하는 것처럼 돼 있어서 경찰은 기본적으로 관할이 정해져 있는데 그 관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참 정하기 힘든 거죠. 범인들은 그 약정을 알고 시작을 했고, 그런데 또 이 사이버 수사대에서 벌어지는 이 범죄 중에 사건 통합이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경찰청 본부에서 사건의 중대함에 따라 광수대로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를 이제 검토하신다고 하던데, 거기까지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건 이제 경찰이 늦어서라기보다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이제 상황인데, 범인들은 이미 그 상황을 다 알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범죄를 저지르고 빠지니까 사실은 경찰들 입장에서 수사를 하지만 잡을 수 없거나 잡기 힘들다는 건 알고 이제 수사를 시작하는 현실이니까 경찰들이나 형사분들도 사실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힘이 많이 빠진 상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전달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저 세계일보 엄영준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참석하시진 않으셨지만 여기 임철수 씨를 등장시키는데 여기서 본부장이었던가요? 하여튼 굉장히 정황적으로 하여튼 신혜선 씨가 남자를 부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로 좀 그려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장치로서 이분을 이제 등장시켰는지, 이제 캐릭터 설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범인 같은 경우에도 범인이 상당히 다재다능한 좀 존재로 그려지는데요. 말하자면 육체적으로도 경찰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IT 지식도 풍부한 이런 사람으로 그려지는데, 범인의 캐릭터 설정은 왜 이렇게 하셨고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거 좀 중고장터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은 영화인데, 이 중고 거래를 이렇게 하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영화를 만드신 입장에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철수라는 배우는 임철수 배우가 한 김 실장이라는 캐릭터는 제 주변에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 친구는 직장을 옮길 때마다
마치 초등학교 때 짝이 바뀌면 그 짝을 계속 사랑하듯이 직장을 옮길 때마다 직장 동료하고 이제 연애를 하는 친구인데 때에 따라서 자기하고 의견이 맞아서 연애를 시작한 경우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이제 짝사랑을 한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짝사랑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좀 말릴 정도였는데 40대 초반대였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상대 여자분의 입장이 돼봤는가. 저희는 이제 제 친구 입장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도리어 이제 알고 지내는 제 여성 지인분들한테 제가 내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는데 만약에 너한테 그렇게 되면 어떡할 것 같냐 그랬더니 다들 뭐 이렇게 특별히 말은 안 하는데 다 비슷한 감탄사를 내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참 와닿았고 그래서 직장 생활의 현실감을 좀 살리는 캐릭터가 좀 수연 옆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 캐릭터가 소모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시나리오 말미에 영화 말미에 이제 기능을 넣었던 것 같아요. 역할을. 그래서 인철수 캐릭터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현실감을 더하는 부분을 위해서 설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고거래 얘기가 두 번째 질문이셨죠. 범인 캐릭터요. 저희가 이런 IT나 뭐 이런 좀 통신에 능숙한 뭐 이런 캐릭터들을 이제 평소에 되게 뭐 연약하거나 뭐 안경도수가 굉장히 높거나 뭐 흔히 말하는 오닥구를 형상화하려고 그런 외모나 그런 성격으로들 많이 묘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그래야 하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 그냥 이 사람도 역시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느낌의 외모를 가진 사람 아닐까.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액션도 사실은 뭐 대단한 그런 기술을 보여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본인의 완력에 이제 버티는 혹은 정신력에 버티는 액션이라 캐릭터 존재 자체도 거기서도 평범한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것에 어울리는 캐릭터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는 굉장히 제 분야가 아니라서 제일 힘든 질문이긴 한데 연출부하고 제작부가 저희가 이런 회의를 하다가 왜 중고거래를 그러면 직접 이때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서 하고 있지? 라는 이야기를 우리끼리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나온 되게 재미있는 그리고 저도 들었던 얘기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고거래에 희한한 키워드가 있는데 중고거래의 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쓰세요. 고맙습니다. 뭐부터 불신의 정. 뭐 이게 잘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물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을 누가 파는지까지 봐야 직성에 풀리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이야기를 저희끼리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뭐 혹은 우리나라에도 다른 사례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봤더니 일부 국가에서 에크로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구입하는 사람이 돈을 공공의 통장이죠.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이트에 디파짓 해놓으면 물건을 받은 사람이 이 물건이 마음에 드는지 일주일 안에 오케이를 하면 그 돈을 찾아갈 수 있고 일주일 안에 반품을 하면 그 돈은 다시 줬던 사람한테 돌아가는 이제 무인 거래 같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범죄를 좀 막으려면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지극히 비전문가적인 대답이라 죄송합니다. 감독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질문의 연장선인데요. 사례에 접했던 것 중에 가장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실제 사례 주인공이 여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실제 주인공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저항했는지 그리고 그분을 뭐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좀 인터뷰는 하셨는지 좀 그런 부분 궁금합니다.
그 실제 사례가 저희 영화에 바로 녹아 있는 건 바로 금세록 씨가 있었던 혜진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실제로 그 집에 찾아왔고 그 집안에 침범도 했고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이제 탈출을 했죠. 사실은 그 실제 주인공은 거기까지였는데 거기서 이제 수연이라는 캐릭터를 이제 앞과 뒤를 확장해서 좀 더 확장성을 가진 캐릭터로 주인공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혜진의 캐릭터를 교차 편집으로 넣을 때 사실 내부적으로 갑론을박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은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다행히 세록 씨가 그 부분의 연기를 너무 잘해줘서 현실감을 더 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답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그 실제 저 이제 경찰분들하고 형사분들 이제 만나서 얘기를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고 JTBC 뉴스에 나왔던 루포를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군데 수소문을 내서 이제 경찰분들하고 접촉을 했는데 사실 이 피해자들께서 뭐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개인정보고 이래서 이제 직접 뭐 정보를 저한테 주실 수는 없다고 하셨고 또 뭐 다른 채널로라도 연락을 드렸는데 대부분 그때를 얘기하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건의 순서도 전화, 뭐 온라인 그리고 뭐 문자 이런 걸로 수시로 오다 보니까 그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분들께서도 피해자들이 사건을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못하는 공통점이 있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그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 직접 저하고 만나는 거는 좀 거절을 하셨고 그리고 경찰 조서 내용도 저희가 이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사례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만나게 됐고 거꾸로 이제 제 지인들 중에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인들 중에 이제 크고 작은 사기 피해 그 다음에 돌아보니 본인이 큰 위협이 될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들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제 후배가 쇼파를 팔았는데 그 쇼파를 갖고 나갈 수 없으니까 당연히 집으로 이제 구매자를 불렀는데 연락할 때부터 이제 남자분인 걸 알았던 거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본인도 집에 들어오시게 했고 또 소파를 보고 소파를 판매했고 별 문제 없이 이제 거래가 끝났는데 제가 이 시나리오를 이런 내용이다라고 얘기했더니 본인이 그 상황을 돌아보고 며칠을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별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떨 뻔했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그렇다면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꽤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지인들 또 지인들의 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만나고 크고 작은 사기 그 다음에 그 사기 이후에 느꼈던 뭐 공포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도 되고 어떻게 나왔을지 조금 오래전에 찍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는 이게 뭐 중고 거래 사이트에 대한 뭐 비난이나 그런 게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느낀 건 저희가 이런 피해를 당한 뭐 중고 거래든 요즘에 또 막 여러 이슈들에서 그런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라고 하긴 하지만 정말로 그분들이 어떤 아픔과 공포를 느꼈을지는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카톡 하나에도 문자 하나에도 이렇게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겠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공감할 수 있었고 그 부분이 저희 영화에서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수연의 캐릭터가 아까 그 혜진이가 이제
그렇게 이제 경찰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기까지라고 그걸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이제 감독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정말 그렇게까지 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냥 분명히 고통을 다시 또 이렇게 상기시키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또 요즘 너무 막 진짜 사회가 흉흉하다 보니까 정말 남 일에 그냥 귀 닫고 눈 감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또 우리한테 나까지 피해가 있어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사람들이랑 비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외면도 폭력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좀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주고 하나라도 더 이렇게 해줬을 때 사회가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수연 캐릭터를 저도 이렇게 시나리오로 또 책으로 봤을 때랑 또 직접 이 영화로 봤을 때 또 느낌이 너무 달랐는데 그러니까 좀 저런 사람이 사회에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 같은 것도 생기게 되고 또 이제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런 약간 좀 그런 공감도 많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제가 나오는 영화이지만 너무 저는 재밌고 이제 좋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인사와 관전 포인트죠.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부디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관전 포인트는 또 수연이라는 캐릭터가 우리 주변에 주변에 있을 법한 누군가고 또 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연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모습을 보는 게 관전 포인트라면은 좀 너무 못된 얘기인데 나라면 어땠을까?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행하고 있는 일상과 또 비교하고 수연이 나라면 어땠을까?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더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이 다 가고 있으니까요. 마지막 여름에 그냥 사실 거창할 필요 없이 정말 그냥 스릴러 영화로서 그냥 스릴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정말 그냥 이제 마지막 여름에 그냥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긴 했지만 이 많은 부분들을 여기 계신 세 분하고 나머지 배우들이 훌륭한 연기로 만들어주신 영화입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보시는 게 아마 그 다음에 재미있게 보시기를 바라는 게 제일 큰 마음 같고요. 코로나 이후에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한국 다른 감독님들 그다음에 제작자님들이 힘겹게 이제 영화를 만들고 계시고 또 힘겹게 개봉을 하고 계신데 그 힘겹게 가는 이 오르막 계단을 다시 올라가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 계단에 타겟이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타겟 간담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가 준비되는 동안 감독님하고 배우분들은 무대 옆쪽으로 잠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포토타임은 배우 단독 컷, 그 다음에 이어서 단체 컷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다 같이 왼쪽 먼저 봐주시고요. 네, 정면 봐주세요.